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5, 60대 분들 뵈면은 예전엔 60대라면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했다가 진짜 혼납니다. 진짜 혼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냥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5, 60대 분들 지하철 지금 타도 노약자석 못 앉아요. 맞아요. 앉았다가 어르신들한테 진짜 얼마나 야 젊은 놈이 거기 앉아있니. 하다못해 손주 손녀들도 요즘 할머니라고 안 하고 어. 여사님 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해. 네. 할머니는 여사님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뭐라고 그러고 뭘 해요? 뭐라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5, 60대 분들이 은퇴하고 앞으로 진짜 창창한데 살 날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 이거 지금 듣고 계신 5, 60대 분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40대, 30대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당장 이제는 일이야. 당장 일이고 그게 노후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인생 1막 2막 이렇게 나눠서 정년퇴직 이후에 60세 이전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사실 아마 그 오늘의 내용도 그럴 걸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한 700만 명, 900만 명 각 그 세대별로 요 정도 네. 차이예요. 근데 2035년이 되면 60대 인구가 1,9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추파춥스 있죠. 네. 딱 추파춥스의 모양이에요. 위에가 고연령층이 꽉 차 있고 네. 밑에가 이렇게 홀쭉해져 있는. 그러면 이 상태로 100세 시대를 견뎌야 되는데 60대에 은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맞아요. 인생 2막 3막이 아니야. 그냥 쭉 1번 직장, 2번 직장, 3번 직장 그리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겸업 금지하고 있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한 10년 후쯤 되면 네. 이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 10년 후도 너무 멀다, 솔직히. 최소한 예. 그때쯤 되면 거의 다 공직 빼고는 다 사라질걸요. 그러니까 어. 겸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 인생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네 직장이 날 먹여 살려주든가 법적 정년 60세고 심지어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데 맞아요. 나는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가지고 진짜 퇴직금 그거 큰 돈이라고 하지만 받아서 그걸 평생 살 수는 없는 집도 돈이고 못 사는 돈인데. 안 돼요. 그럼 그걸로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완전 노후 망치는 거니까 지금 직장에 있는 동안 다음 일을 또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5, 60대 분들은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60세 이후에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이거 걱정하시다가는 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가 되면 어라?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거는 계속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네? 이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쯤 퇴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60까지 보지도 않아요. 네. 50대에 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30, 40대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내일을 확실하게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네. 엉뚱한 쪽으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인형 눈알 붙이는 것처럼 이게 물론 내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게 인형을 눈알 붙이다 보니까 인형 팔아서 이게 어떻게 남는 구조지? 아 이거 중국에서 떼다가 이렇게 팔면 남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면 모를까? 그러니까 단순 노동으로 소득 조금 올리려고 하시는 젊은 층이 계신데 그건 진짜 체력 낭비고 시간 낭비다. 내 현업에서 어쨌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소득을 높일 수 혹시 있도록 쿠팡 알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게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발전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네. 계속 내 체력을 갈아 넣는 그렇죠. 그런 시간만 투잡은 안 갈아넣는 된다. 뭐 단순 아르바이트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도 내가 나중에 나는 요즘에 그 땡플릭스에서 보면 재밌는 요리사들 대결 있잖아요. 맞아요. 저거 보니까 요리가 재밌고 해보니까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 요리를 좀 배우러 요리 학원 다녀볼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면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자재는 어떻게 들여오는지 이건 현장에서 얼마나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맞아요. 이런 거면 모를까? 전혀 그쪽에 생각이 없는데 아르바이트 짜리 시급에 여기는 10,000원이고 여기는 1,500원이네? 1,500원 쪽으로 가야지. 요것만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 당장에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 일자리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자리이기 빙고. 때문이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어도 되고 거기선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시급이 9,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일 배운다 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의 코앞에 무언가만 바라보지는 마셔라. 그래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현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 이걸 토대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경험이 쌓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거는 어렸을 땐 절대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불성설 같은 게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뭐 전공 뭐 정해서 아니 그들이 뭘 알아요. 맞아요. 대학교에 무슨 과 가면 뭘 배우고 대학생활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닥치는 대로 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일은 정말 소질 없고 싫어하고 이런 일은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구나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젊은 층한테는 1번. 그다음에 자본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그 자본금으로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돈 모아가고 거기서 이제 길을 찾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시간이 남은 뭐 3, 40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닥쳤어요. 막상 닥쳐서 하다못해 이제 저희 아빠 얘기기도 해요. 예. 저희 아버지도 60에 그냥 은퇴하셔가지고 연금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년 동안 뭐 밥 안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생계비가 필요한데 네. 그때까지는 소득 절벽 구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개인이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득 공백 5년, 60세부터 65세까지 이 5년 동안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든지 아니면 퇴직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보탬이 되죠. 그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 받는 제도 55세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일부. 그다음에 연금저축 같이 세액공제용 상품들 잘 납입을 하셨으면 이것도 요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아뒀던 돈들. 요런 거를 이때 활용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 내가 돈 얼마나 쓸까? 아유,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그 환상에선 좀 벗어나셔라. 현실을 봐야 된다. 네, 왜냐 지금도 일하지 않고 300만 원씩 놀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있냐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늘에서 그런 게 뚝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아이고 환갑이 지나셨네요. 이제부터는 누리세요. 선물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국민연금 부분만큼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퇴직금도 내 소득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내가 모아놓은 만큼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에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신 분들 특히나 40대 후반도 이미 대기업 다녀도 걱정하세요. 네. 저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본인 은퇴 연령은 한 52, 3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 희망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뭐 할까를 고민하시는 건데 그거 진짜 안 해본 일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 그리고 막연하지만 그 300만 원, 400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녀가 경제적 독립하게 되면 그때 생활비 부담 확 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부가 생활하면서 60세, 70세 정도까지는 생활비 비슷하게 쓰지만 그 이후에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생활비도 많이 줄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별하시고 나면은 확 줄게 되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 1번 은퇴의 가장 걸림돌 자녀. 빨리 버리셔라. 독립시켜라. 네, 네. 빨리 독립시키고 자녀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뭐 결혼할 때 얼마 지원해줄까? 내 노후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절대 자녀는 지원해주지 마셔라. 저울질 하시면 무조건 노후가 1번입니다. 네.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져준다, 노후를 책임져준다, 무조건 그러겠다라고 하더라도 누구 말을 믿어요. 아,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얼마 전에 해봤잖아요. 결혼이라는 네. 걸. 양가 부모님이 이런 한 푼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절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 도와주시는 순간 이 빚만 생기는 거고 네. 서로에게 마음의 짐. 아, 뭐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네. 안 도와주셔도 잘 산다. 네. 이거 좋은 말씀 걱정하지 해주신 게 마세요.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에 결혼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올라갔어요. 아니 기본이 4천 5천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용으로. 이게 그 아까운 돈을 물론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형식적인 절차에다가 저는 갖다 버리는 게 물론 근데 막상 해봐야 욕심 생길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네. 이 생각을 왜 확고하게 되냐면 저는 안 했으니까 이런 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친한 이제 아는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랜만에 이제 얘 잘 사나 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결혼 사진이야. 어머나? 이 웨딩 사진 부케를 들고 있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너 결혼했냐? 내가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코로나 시국에서 그랬었나?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 이런 방법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냥 웨딩 사진만 찍고 결혼식 생략 그리고 혼인 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 비용이 너무 아깝더라. 네. 근데 해야 축의금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주긴 했어요. 옛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착하다. 하고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그래도 좀 네가 뿌린 건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잔치라도 나중에 좀 해라.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진짜 그런 결혼식 같은 걸 남들 다 하는 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간 그 눈높이 문턱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 절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퇴직 전에 만약에 네. 뭐 아까 뭐 연금저축한 거, 퇴직금 한 거 뭐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퇴직하기 전에 채무가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그 빚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3억 원 정도 대출이 남아 있어. 은퇴는 한 5년 남았네. 이거 5년 안에 절대 못 갚습니다. 그쵸. 당연히 못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은 아직도 한 15년 남았어. 그 은행이 못 갚을 걸 알고도 빌려준 이유가 뭘까요? 그 담보 가치가 되니까. 담보 가치가 되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8억짜리 집 팔고 나머지 현금 5억 원으로 그거에 맞는 집으로 이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채무가 큰 빚은 당장에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어렴풋한 계획만 세우시면 돼요. 내가 퇴직이 60세니까 혹은 뭐 55세에 나오니까 그때는 소득이 이만큼 줄어들 거야. 주택담보대출 갚는 거 금액 이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갚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못 갚을 것 같다. 적자가 매일 날 것 같다. 있는 돈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한 1, 2년밖에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답은 집 팔아야죠. 그래서 그런 집을 팔아야 되는 대략적인 시기만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판다는 건 우리가 주식 파는 것처럼 뭐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 가지고 1, 2년 전에는 이게 몇 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놓고 그 즈음 갔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어렴풋이 그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남아있다. 자동차 할부가 있다. 뭐 카드 할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축할 때가 아니죠. 그런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데 치중을 하셔가지고 네. 소비성 부채는 싹 상환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마이너스 통장도 일단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게 있으면 갚아놔야 되고. 마통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마통은 그런데 이거 은행에서 들으면 별로 좋아할 얘기는 아니지만 쓰지는 말되 네. 만들어 놓으셔. 많이 만들어놔. 최대한 많이. 그렇죠. 최대 금액으로. 최대 금액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퇴직을 하는 순간 줄어들어요. 무직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정말 이렇게 홀대 은행에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니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자를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요. 퇴직하는 순간 그런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그 소득을 기반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퇴직 이후에 그거 갚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쓰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냥 빈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퇴직을 했다고 해도 그 마이너스 통장을 바로 없애서요 하진 않아요. 맞아요. 은행에서 1년마다 갱신될 때 한 번씩 갱신하실 거예요? 뭐 한도 어떻게 늘리실래요? 금리 좀 낮추실래요? 그럼 재직증명서 갖고 와 보세요. 월급 얼마나 받는지 월급 명세서 갖고 와 보세요. 이래요. 근데 네.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조건 그대로 유지할게요. 안 들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만기 연장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계부채 규모 줄여라 그러면은 가끔가다 한도 줄이라고 뭐 날라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만들어 놓고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빚 소비성 대출 같은 경우는 갚으시고 상환. 네 그리고 유동성에 좀 집중을 하셔라.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는 생활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로. 월급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출도 많아지고 그 의외의 지출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 50대 60대 경조사비가 엄청 나갑니다. 이게 왜 이걸 저는 안 겪어봤지만 아니하면 간접적으로 그 5, 60세 분들 예전에 상담 한창 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꼭 하던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누군가 상담하게 되면 퇴직하기 전에 최소한 3천만 원에서 여유롭게 5천만 원 정도는 여윳돈으로 꼭 들고 나오라고 후배들한테 전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네. 퇴직 먼저 하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니까 결혼식 뭐 누구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뿌려야지 받을 것도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경조사비가 한 1, 2년 사이에 엄청 나가더라. 그래서 그런 여윳돈, 뭐 생활비 여유로 비상금으로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 유동성 자산 모으는 데 집중하셔가지고 부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다가 네. 이제 나는 지역가입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직장가입자분들은 아무런 위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역가입자, 즉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실 맞아요. 거예요.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근데 회사는 반이라도 내주지. 네, 직장을 다니면서 내게 되면 한 소득의 대략 8%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근데 그중에 반, 그러니까 4%를 회사가 내주고 4%는 내가 내요. 근데 이걸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직장가입자에서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매겨지게 되는데 일단 3년 동안은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3년 이미 계속가입. 네, 퇴직을 한 다음에는 3년 동안 임의 계속가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직장 다니던 때 내가 부담하는 건보료 있죠.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건보료 중에 20만 원 내가 부담하잖아요. 이 20만 원을 곱하기 3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갑자기 전환됐을 때 한 달에 건보료 40만 원 내세요. 그러면 힘드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건보료와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없어 퇴직한 이후에 그다음에 재산도 없어 거의라고 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낮을 수 있거든요. 월급이 높았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상담해줘요. 물어보면 저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라고 하면 요게 유리합니다 선생님 해가지고 그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3년 이후가 지나갔다 그러는데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그럼 이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가입자 가는 수밖에 비싼 없고. 건보료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거 충격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연금 우리 일반인들은 직장 다니면서 퇴직금이 있고 네. 국민연금이 따로 있잖아요. 네. 공무원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은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퇴직금과 내 공적연금이 합쳐져 있어요. 그게 공적 직역연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무조건 넘어가요. 그 연간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 공적연금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로 못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득 없으셔서 내가 내 직장 밑으로. 다니고 있는데 내 밑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안 내셔. 근데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2천만 원 초과하는 순간. 근데 그렇게 소득 때문에 초과하면 아빠가 그렇게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나왔다? 엄마도 같이 딸려 나옵니다. 한쪽만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일심 독재예요. 네, 그럼 2명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딸려 나오면서 세대에 부과가 돼요. 세대. 세대. 그때는 아빠 소득, 엄마도 어디 가서 소득이 있으시네. 엄마 소득 합치고 자 가지고 계신 집 좀 봅시다. 집도 자산에 포함되고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제 자동차는 빠졌는데 네. 심지어 자동차까지 부과가 됐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부과가 되니까 공적 연금액이 2천만 원을 연간 초과한다. 그러면 건보료 부담이 있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연금을 받고 한 달에 그리고 한 6억짜리, 5억짜리 요 정도 집을 갖고 있다. 그럼 건보료 부담 20만 원 정도. 꽤 크죠. 소득도 없는데 20만 원 매달 내는 거 거의 뭐 한 달치 이상의 연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 계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좋은 질문. 네, 이런 거 부어놓으신 분들 아직까지는 연금은 공적연금만 부과가 대상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개인연금을 부었어요. 그게 비과세 연금이든 세액공제용 연금이든 연금을 부으면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피부양자 요건 이걸 정할 때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데 네. 똑같은 돈을 개인연금에 안 붓고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일반 금융상품에 넣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이자소득으로 보거든요. 이게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액 소득으로 또 환산을 해버려요. 지역가입자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넣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해 마라. 이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쵸. 심지어 부동산은 그게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네. 부동산은 너무 그건 무조건 소득이야. 뭐 회원권은 그건 부자나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의 우리의 정서가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땅 그리고 회원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부자야. 이건 뭔가 과세를 하거나 뭐 불이익은 아니지만 뭐 혜택을 줄 수 없어라고 하는 시선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든 다 가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거는 빼준다?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보료 재정이 탄탄하면 모르겠지만 네. 국민연금도 지금 재정 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더 내고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건보료도 재정이 안 좋아지고 야 이거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근데 혜택 줄이는 건 할 수 없을 거예요. 증세해야지.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증세에 대해서 모두 포함된 게 건보료를 어떻게 더 많이 거둘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안 받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내라고 합시다. 사실 찾으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유, 것들이어서. 그럼요.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금융기관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얼마 있는지 봐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거라 완벽하게 안심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 금융상품에 그러면 개인연금에 좀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래에 가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 어쨌든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거. 퇴직하실 때 두 가지. 우리가 그냥 퇴직 안 했을 때는 세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퇴직한 다음에는 세금과 건보료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재산을 왔다 갔다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해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매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정이 조금 부실해지면 그거까지 거둘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월배당 미국 ETF 넣어가지고 나중에 경제적 뭐 자유를 얻을 거예요. 파이어족 할 거예요. 근데 전 답답한 게 그 배당 소득세를 쭉 계산해가지고 1년에 얼마 받아요. 그럼 배당 소득에 대한 수익률 계산하잖아요. 네. 여기서 세금만 하고 수수료만 빼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은퇴를 하시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거에 대한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한 달에 500만 원씩 배당 받기 위해서 저는 10억을 열심히 모아서 은퇴할 겁니다. 500만 원씩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건보료 폭탄이 시작됩니다. 그럼 아까 그 3년 이미 계속 가입 있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퇴직한 이후에 2달 안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냥 어렴풋이 2달이지.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날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여유 있다고 해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뭐 하고 볼일 다 보시고 하지 놓치면 마시고 큰일 납니다. 퇴직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가세요. 날라와요 그 고지서가.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상한 게 처음 보는 서류가 날라온 순간 그냥 가서 문의를 하시는 게 이거 잊어버리면 또 다시는. 그럼 공식이다, 공식. 네. 이거 지금 연금 생각하시고 또 그 아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그거 만들어 놓으시고 현금 만들어 네, 놓으시고 건강보험료는 퇴직하자마자 가서 그냥 신청하셔라. 그렇죠. 네. 무조건 신청은 아니에요.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내가 소득이 별로 비교 좀 없어서 해보고. 그건 이제 비교는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재취업하는 꿀팁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아유, 그래서 네. 재취업 꿀팁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같은 거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네, 그거 네. 위주로 이제 뭘 궁금해하시는지. 저희 저번에 보험 다이어트 네. 댓글이 엄청 달려가지고 그것도 한번 Q&A를 그분들 근데 속상하시겠다. 열심히 시간 내서 댓글 달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줘. 다들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다. 누가 그럼 제가 해요? 모르는데 아무튼 Q&A 시간도 같이 갖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파산 이거 한 것도 좀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